안녕하세요.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윤자빈. 저는 장세은입니다. 네,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 지표가 발표됐죠. 전체 수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처음엔 시장 반응도 꽤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특히 임대료 항목이 뚜렷하게 꺾이면서 이제 물가 좀 잡히나 보다 하는 얘기들도 나왔죠. 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상품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눈에 띄었고요. 시장에선 벌써부터 8월에 시작되는 관세 인세 영향이 슬슬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미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10년물은 다시 4.2%대로 올라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한숨 쉬는 듯 하다가 다시 자극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도 금리도 살짝 긴장한 모습이었고요. 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도 꽤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대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단 하루 만에 11만 7천 달러 선까지 밀리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 약 7천 달러가 증발한 셈인데요. 이번 조정은 단순히 기술적 변동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과 움직임에 더불어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법안 통과가 제동에 걸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한 랠리 뒤에는 항상 조정이 온다고 하지만 이번 하락은 숫자 자체만 봐도 꽤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24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약 2.17% 하락했고 전날 최고치와 비교하면 약 5%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11만 5,700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1만 7천 달러 선에서 다소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특이한 건 이 하락이 시장 전반의 공포라기보다는 고점 인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물 출회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건전한 눌림목이라는 해석이 많고요. 오히려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조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1차적 원인은 차익 실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약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있었고요. 이는 2025년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35억 달러요? 그 정도 하루 동안이면 어마어마한 좀 매물 추인데요. 네, 그쵸. 그리고 특히 주목할 건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입니다. 155일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전체 매도의 56%, 금액 기준으로는 약 19억 달러 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버틴 이들조차 수익 실현에 나선 거군요. 그만큼 심리적인 고점 인식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로는 미국 의회의 법안 통과 지연입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세계의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리 방식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생기면서 절차적 표결이 196대 222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견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을 각각 나눠서 심의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방지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 지니어스 법안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화당 내부 이탈표까지 나오면서 지도부 안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의가 예정됐던 세 가지 법안의 핵심 내용도 중요합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법이고요. CBDC 감시 국가 반지 법안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개인정보 감시 우려 차단이 핵심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까지 이미 통과한 법안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수정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상원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과 일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법안 자체보다 이 처리 방식의 충돌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조만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미정이고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가상화폐 거래소 파이42의 아비나시 셰카르는 이번 하락은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며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해석은 지표상으로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겠네요. 네, 또한 다른 전문가는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모멘텀과 펀더멘털 모두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장기 보유자 중심의 대규모 차익 실현과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법안 처리 지연이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건전한 눌림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관 수요와 기술적 지표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단기 조정보다는 제도화와 수급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불확실성 해소 이후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 리포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 해석 분분해지며 혼조세라는 주제로 삼성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6월 CPI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근원 CPI는 예상을 소폭 밑돌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물가가 흐름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상품 물가 지수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항목은 관세 영향이 감지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고차와 신차는 하락했지만 그 외의 상품군에서는 가격 상승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럼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요? 네, 기술주는 확실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전통산업 그리고 중소형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 기술주가 강세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좀 단연 돋보였던 게 엔비디아였죠. 네, 바로 이틀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AI 가속기 칩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모습이었죠. 네, AI 가속기 수출이라면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아닌가요? 네, 여기에는 고성능 칩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 시장에서 다시 매출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자 반도체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7% 상승하면서 업종 전체가 탄력을 받았고요. AI 관련 기술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올해 초부터 실적 우려와 재고 문제로 눌려 있었던 만큼 이번 엔비디아 이슈가 턴어라운드의 신호처럼 작용한 거죠. 네, 요즘처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 흐름에 큰 영향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는 미국의 핵심 산업이자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도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수출 규제와 같은 변수들에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이번엔 금융 섹터도 한번 살펴보면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 시티그룹은 깜짝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3.7% 상승, 심지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시티그룹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JP 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등 다른 은행들은 실적은 양호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요? 실적이 좀 괜찮았으면 주가도 당연히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웰스파고는 기본 실적은 양호했지만 연간 이자 수익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결국 주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단순한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 그리고 특히 금리와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앞으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CPI 발표는 시장의 관심이 정말 쏠렸던 이벤트였잖아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6%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영향이 컸습니다.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는 걸까요? 네, 다행히도 근원 CPI,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는 2.9% 상승으로 예상치인 3.0%를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 압력은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상품 물가 지수 쪽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상품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5%나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CPI 발표 이후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금리이지 않아요. 이번에도 금리가 좀 바로 움직였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봤는데요. 이번 CPI 이후에는 5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특히 단기물 금리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3.94%, 10년물도 4.48%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럼 장기물도 함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3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5% 선을 넘어서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장기물에도 반영됐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역시 0.57% 상승하면서 98.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축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우선 6월 CPI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높았고 특히 자동차를 제외한 상품 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낮춘 거고 채권 금리랑 달러가 반등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 속에서 기술주,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주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기대감에 힘입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은행주나 중소형주는 금리와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세 또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물가 지표의 온도차가 시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관세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상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와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지금의 혼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땐 테마나 종목을 좁게 보기보다는 거시 흐름을 넓게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비님,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중국 경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금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뭘 봐야 할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결과부터 보시죠.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5.2%입니다.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어요. 올해 중국이 세운 연간 목표가 5%인데 상반기 평균이 이미 5.3%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은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GDP 성장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5.2%가 중요할까요? 네.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라면 5% 성장이 엄청난 거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과거에는 10% 넘게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5%는 예전 기준으로는 느린 성장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5%는 예전 기준으로는 느린 성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수치만 본다면 성장률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음. 중국 경제 요즘 엄청 좋은가 봐요. 네, 겉으로만 보면 중국 경제 괜찮네 싶지만 이 안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부문은 엄청 좋고 또 어떤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6월 데이터를 보니까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자동차, 전기 장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고부가 산업이 확실히 중국 제조업을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 생산은 무려 38% 늘었고 태양광 셀은 24%, 반도체는 16% 가까이 증가했어요. 특히 산업용 로봇이나 태양광 같은 거는 중국이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왜 산업용 로봇이나 태양광 같은 것을 지금 밀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살리고 부동산은 버텨라. 이게 요즘 중국 경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소매 판매, 소비 쪽은 별로였습니다. 4.8% 증가에 그쳤고 예상보다 낮았어요. 특히 외식 소비가 확 꺾였거든요. 전월에는 3% 넘게 늘었는데 이번에는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문제입니다. 고정 자산 투자가 2.8% 늘었는데 이건 예상치 3.6%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프라 투자도나 제조업 투자도나 거기에 부동산은 여전히 1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중국이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수출과 수입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수출은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미중 관세 협상이 완화되면서 미국 쪽 수출 감소폭이 줄었고 아세안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이 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미국에 의존한다라는 공식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국제 무역 지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예요. 그런데 내수 쪽을 보면 아직 회복이 미약합니다. 수입이 플러스 전환됐지만 그건 기저효과 덕분이죠. 원자재, 특히 석탄, 원유 같은 건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중국 안쪽에서 소비나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중국 경제 당분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첫째, 디플레이션. 6월 생산자 물가가 3.6% 떨어지면서 무려 3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됐어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겠죠. 둘째, 부동산 침체. 집값이 41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부자 감각이 사라져서 소비가 줄고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이 되겠죠. 여기에 하나 더, 청년 실업률도 심각합니다. 너무 높으니까 공식 발표가 아예 중단됐을 정도거든요.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인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는 혹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7월 말에 중요한 회의,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큰 폭의 재정 확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성장률이 이미 목표를 넘어섰고 특별 국채 발행 여력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대신 부동산 관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거나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겁니다. 만약 정치국 회의에서 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은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계속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발 뉴스 하나로 한국, 일본 증시도 출렁이기 때문이죠. 투자하시는 분들 뉴스 타이밍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지금 주식 시장은 좀 어떨까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의 밸류는 이미 높습니다. 지수 전체가 크게 오를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섹터 플레이입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혹시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숫자가 말해줬듯이 산업용 로봇,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같은 기술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산업을 키우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요약하면 이겁니다. 중국 경제, 겉으론 성장했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소비 회복 없이는 완전한 반등이 어렵고 정책은 결국 부동산과 내수 부양에 집중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시그널 꼭 챙겨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팁 하나, 기술주라고 해도 중국 현지 기업 중에서 정부 정책과 연결된 종목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덜 받으니까요. 반대로 부동산 관련주는 아직 위험합니다. 바닥이라는 말이 나와도 데이터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심하세요. 네, 중국 경제 지표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세 관련 소식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먼저 최근 미국 물가 흐름부터 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세연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 전달 대비 0.3%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원 CPI입니다.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예상을 밑돌았어요. 2.9% 상승에 그쳤죠. 즉 관세를 매겼는데 시장이 걱정했던 것만큼 물가가 폭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관세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단어인데 관세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세는 국경을 넘는 상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이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세금을 붙으면 수입 원가는 올라가겠죠. 원가가 오르면 기업이 고민하겠죠. 이걸 내가 부담할까? 아니면 소비자에게 넘길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물가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고 하셨는데 왜 덜 올랐을까요? 사실 관세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는 게 정상 아닐까요? 네, 물가가 덜 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예고됐으니 서둘러 물건을 확보한 겁니다. 재고가 충분하면 당장 가격을 안 올려도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교역 상대국이 관세를 대신 부담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0% 관세라고 하면 중국 기업이 가격을 깎아서 맞춰줬다는 거예요. 일본 그리고 한국 기업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안 오른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 트럼프 행정부 때도 대규모 관세 전쟁이 있었죠. 초반에는 똑같이 물가 충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기업이 무한정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관세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관세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이 혼자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미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비용을 누구한테 넘길까요? 바로 소비자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데 관세 때문에 원가가 10%나 올랐어요. 이걸 기업이 다 감당할까요? 아니죠.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관세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가 10% 상승이 가격 15%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관세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왜 중요할까요? 혹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에 혹시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관세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금리 정책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주식 시장도 출렁이고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관세 뉴스는 투자자 지갑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관세 부담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협상력이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 어닝 시즌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는 이익률이에요. 매출보다 마진이 얼마나 유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해요. 내년 가전제품, 자동차, 심지어 의류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관세는 처음에는 해외 기업이 부담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 꼭 주목하세요. 네, 이렇게 코인,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 중국 시장, 그리고 관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 전달해 드렸어요. 네,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안녕. 안녕.